소름 끼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의 외교 수준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최근 들어 영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와 아시아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세파를 체결하고 최애국 대우를 받기 시작하였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 모든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경 5천조 원의 GDP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미국과 아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 그리고 월드뱅크 연차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여하여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게 되죠. 홍 부총리와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워싱턴 DC와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고 이번이 세 번째죠. 세 번 만에 한국과 미국이 놀라운 수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지금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한국이 이렇게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영상들을 게재하였을 때 한국이 해외 국가들로부터 얻어낸 것들만 영상에 담고 반대로 한국이 해외 국가들에게 내어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을 위해 바꿔준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한국 정부가 원달러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공개했던 이 내역들의 공개 주기를 3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아시다시피 매달 60조 원이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70조 원이 넘는 적자를 한 달 만에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미국에 많이 팔아먹으려 하지 말라고 떼를 쓰고 있죠.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위해 바꿔준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거 하나 내주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얻어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자동차 관세입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산 자동차를 이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니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서 8조 4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0만 톤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사줄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었죠. 이렇게까지 미국에 퍼다주고 얻은 것은 무역 협상을 이끈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언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야심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는 아니지만 계속 협상할 것. 이 답변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한국에 준 답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입장에서도 대박이지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이라는 대박 버스에 승차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돈이 될 만한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정밀하게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바로 한미 인프라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중남미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한미 기업들의 공동 진출을 촉진하고 제도적 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중미 5개국과 강도 높은 FTA를 체결하였고 얼마 전에는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인 세파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체결하는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여 아세안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한국과 재빨리 함께하자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 협약만 얻어낸 것이 아니죠. 홍 부총리와 문우신 미국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진들이 회의를 갖고 실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자는 논의까지 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인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번영의 핵심 축이 되는 신남방 정책에 미국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대박이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유독 미국과 미국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최근 고속 성장하며 대세 중에 대세로 꼽히고 있는 한국과 힘을 합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환호할 일이죠. 이 지역에서 미국에 반대되는 세력, 이를 수정주의 세력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미국의 수정주의 세력이 중국이죠. 동남아에서 삼성을 제외하면 중국 기업들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IMF에 대항하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쉬운 쪽은 미국입니다. 여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프라 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시작하게 되고 글로벌 인프라 시장을 함께 손잡고 공략하기 위해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까지 얻어냈습니다. 일본의 퍼주기 외교와는 제대로 레벨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진정한 윈윈 외교의 정석을 보여준 것으로 그 누구보다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배 아파하겠네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녹음물 안에 제가 하는 발언들은 모두 미국 정부, 공인된 기관 등의 공식 발표 내용의 사실 관계만을 전해드림을 구글 AI님께 또 공지 드리면서 들어가 보죠. 오늘은 화면에 두 가지 이슈 먼저 다뤄보고 화면에는 없지만 또 멤버십 가입자분이 관심 기업인 포스코 ICT 기업 개요 관련해서 뒤에 간략히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죠. 트럼프가 이번에 초강수를 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지금 팽팽히 맞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글로벌 보건 이슈 관련해서 지나치게 좀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WHO가 중국 편을 들면서 이 이슈에 대한 조기 경보에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WHO가 한창 중국이 문제가 될 시기에도 중국의 대처에 대해서 일관적인 긍정 평가를 내린 부분에 대해 트럼프가 할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WH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WHO의 사무총장도 중국의 지원 아래 당선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이미 그 자금 지원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 과거 영상에서 WHO의 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녹음물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제 백악관 그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죠. WHO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이제 옮겨드리면 WHO는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 실패했고 이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들의 실수로 수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 7일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했었죠. WHO가 미국이 이제 2월 초에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좀 WHO가 비판을 엄청 했었는데 당시에 WHO가 너무 중국 중심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었죠. 그때 다음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중국 중심적이다라고 말한 다음날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어수스 좀 길죠. 아무튼 WHO 사무총장이 더 많은 이제 뭔가 피해를 원치 않는다면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라면서 정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또 이제 언급을 한 게 중국이 한 4,200만 달러 정도 지금 내고 있고 미국은 한 4억 5천만 달러를 내는데 지금 너무 다 중국 위주로 굴러가는 게 아니냐. 이 저변엔 당연히 이제 사무총장에 대한 어떤 중국의 지원, 그 사무총장 출신 국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당장 타격은 당연히 있겠죠. WHO한테. WHO에 대한 각국의 기여금을 보면 경제 규모와 인구 등에 따라 내는 의무 분담금이란 게 있고, 이외에 자발적 기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이제 경제 규모 이런 것들 최고니까 두 항목 모두에서 최대 그 지원국이고, 중국의 경우로 보면 당연히 이제 GDP 세계 2위니까 의무 분담금은 세계 2위지만 자발적 기여금 수준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면 미국이 내는 돈이 중국의 10배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평가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WHO 때리기에 대해서 공화당의 시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애초에 이제 WHO 관련해 어떤 진실 은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뭐 공산주의 중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릭 스콧 상원 의원이 언급한 바 있죠. WHO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 상원 의원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바깥으로 돌리려고 그런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시원하게 해줬다, 뭔가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지, 뭐 요렇게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싸우는 와중인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마다 좀 갈립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뭐 대표적인 언급만 전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부자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는 강력하게 또 비판을 했죠. 지금과 같은 세계 보건위기 동안 WHO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WHO의 지금까지의 행태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중국 편향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영상 녹음물을 통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바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WHO를 대체할 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WHO가 똑바로 못하고 뭔가 잘못된 정치적인 편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WHO가 없어져야 그럼 맞는가? 자금 이제 운영에 문제가 생겨야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물론 근데 책임은 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글로벌 보건 이슈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 묻는 것도 뭐 늦지 않을 것이라, 개인적인 의견 간단히 코멘트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애플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화웨이는 이제 구글 모바일 서비스도 못 쓰게 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점유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모바일 시장이라 함은 이제 애플과 삼성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1분기 때는 샤오미가 화웨이를 추월하고 올라오기도 했었죠. 즉 이제 근데 샤오미랑 이제 애플, 삼성과 비교하긴 조금 아직 무리가 크고, 화웨이는 이제 좀 더 어떤 이제 GMS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애플의 이야기가 곧 삼성의 이야기다라고 할 만큼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데, 애플의 주요 공급망이 아무래도 중국에 있어서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조금 늦어질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출시가 늦어지는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가 이동 제한 사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수적인 소비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바로 가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폰 SE 2020에 대한 출시 예상일이 이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4월 초에 이제 아이폰 SE, 그러니까 이미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시가 아이폰 SE 2020이 나왔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다음 달까지 밀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그러니까 지연이 된 건, 한 단계 지연이 된 건 이미 사실관계고요. 이게 어디까지 지연이 될지, 이번 달 말에 나올지 뭐 다음 달에 나올지, 그것까지는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상황이 중국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오기는 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는 충성도, 그게 로열티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즉 애플이 타격을 많이 입고 있긴 하지만 뭐 실제로 미국 지금 나스닥 그 주가를 보시면 애플 주가가 반등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뭐 넷플릭스나 예를 들자면 AMD나 이런
이번 이슈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는 기업들, 넷플릭스는 오히려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 보니까 수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기업들이 신고가 경신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애플의 아이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컨슈머, 그러니까 B2C이기 때문에 타격이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매장이 엄청 폐쇄를 하고, 근데도 주가가 반등한다. 이것은 결국엔 로열티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사랑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 애플 걸 사지, 뭔가 공급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 뭔가 가게 가가지고 구매할 마음이 안 들더라도 갑자기 삼성? 뭐 화웨이, 샤오미 이렇게 갈아타진 않는다라고 많은 스마트머니들이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결국에 이런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좀 더 뭔가 지연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지연은 확실하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이제 뭐 LG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이 실제로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로열티에 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펀더멘털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 멤버십 가입자분이 관심 기업인 포스코 ICT에 관한 기업 개요만 간단히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이 주식, 주가랑은 관계없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포스코 ICT의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포스코 계열사 사업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다 보이기 때문에 어떤 갑자기 수주가 변동이 크게 있다던가 뭐 고객사가 갑자기 그러니까 포스코가 철강 지금 제철소를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화 시키는데 포스코 ICT를 안 시키고 갑자기 삼성 계열사를 시킨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훼손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고요. 결국에 포스코의 이제 철강 수요나 캐펙스에 연동하겠죠. 이번 사태 이후에 글로벌 사태 이후에 어떤 비대면 원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도 이게 포스코 ICT가 내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 수요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나 SOC 같은 분야에서 계열사 수주가 계속 실적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실적이 급격히 하락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에 핵심 경쟁력이 세계 최초 연속 공정이라고 불리는 포스프레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이 ICT는 포스코와 떼어놓을 수 없는데, 포스코 그룹 자체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효율성 관련해서 2022년까지 제철소 전체 공정의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이 대형 SOC 분야에 대한 수주가 결국에 건설 경기와 연동을 하는데 그쪽이 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기업을 평가할 때는 내수 비중에 대해서 높은 기업은 그다지 이제 확장성에 크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내수 비중이 얘네가 한 9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절대적인 내수 위주 회사다 라는 점도 매력을 감소시키는 점이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회사를 말할 때는 포스코 계열사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물량, 즉 포스코 계열사의 캐펙스 물량에 대한 가시적인 예측이 만약에 그쪽 업계에 있으시다거나 해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회사의 미래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 이 회사가 한국 매출이 절대적인데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동남아거든요. 동남아에서의 이 어떤 ICT 수요가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고 건설 쪽이 될 수도 있고, 그 수주가 꾸준히 일단 2018년 대비 19년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꾸준히 이쪽에 가시성이 증가를 해준다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이 계속 커나가려면